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상승이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별히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하지 않기만 해도 시장은 안정이 된다. 그만큼 유동성이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부진하긴 하지만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그리고 예상대로 과거 같으면 이렇게 이중바닥으로 가는 수순을 밟을 텐데 여기서 버팁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지지가 있었던 자리, 이 지지가 있었던 자리가 200일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5, 10, 20, 60, 120, 240 뭐 이렇게 쓰는데, 이동평균선을 11을 잘 안 쓰고 240을 잘 안 쓰는데, 여기에 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선으로 40을 쓰고 100일을 씁니다. 100일은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주봉에서 20주선, 월봉에서 5월선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100일선 하나만 보면 주봉 월봉 다 보는 거랑 같다, 이런 게 있고, 240보다 200일선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경기 동향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었다라는 거는 뭐 우연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굳이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 완전히 끼워 맞추기인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 200일선을 어떤 경기하고 동행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봤을 때는 경기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은 아직 그 조정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시가총액 10위권까지 봤을 때, 이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1에서 10위까지 했을 때 이 시총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크게 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게 튄 종목들이 다음에 내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 움직이는 종목은 안 움직이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크게 오른다. 이게 이제 코스닥의 특징이고, 그게 어떤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는 종목들은 피를 받아서 오르고, 안 오르는 종목들은 계속 개인 매물이 만성화되면서 안 오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하고 달리, 코스피는 적어도 코스피 200 종목은 파생으로 연계돼서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코스닥은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수하고 사실 따로 놉니다. 지수하고 비슷한 형태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은 개별적인 재료가 더 중요하다, 지수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일단 뭐 코스피보다 좋으니까 저는 코스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크게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코스닥은 개인끼리 치고 박더라도 이전보다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잘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에서 대응을 할 자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훨씬 낫다. 한 3개월 정도 계속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으로 가서, 네, 우리 오랜만에 또 하니까 조금 서툰데 일단 하나 찍고, 네, NH 프라임 리츠,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항상 그렇습니다. 이 뇌가 패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패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우리 뇌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식 투자라는 게 마음대로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게끔 하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내렸으니까 나의 뇌는 더 내려갈 거라 생각을 할 거야.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한번 보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야 될 때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똑같습니다. 더 내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분석들을 통해서 요거 아니다. 여기서 사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대로 하면 큰일 난다. 요거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번에 조정 때 사야지 해서 못 샀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경험이 돼서 다음번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좋은 인연을 이어가려면 수익이 나야 됩니다. 물론 손실이 나서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함께 하는 거, 그것만큼 또 동지애가 커지는 게 없지만 그 역시 궁극적으로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해야 그 과정이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는데 주식 투자에서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든 도움이 되면 좋은 겁니다. 예,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하신 분 같은데, 익숙한 성함이신데, 예, 이분은 이제 8월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 앞에 이분의 미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앞서 못 샀던 분의 미래입니다. 예, 대선 테마는 꼭 많이 큰 금액으로 들어갔다가 정신이 피폐해지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금액으로 이 정도는 없어도 산다.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대선 테마가 왜냐면 항상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작전 세력의 어떤 컨트롤 아래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말 사놓고 깜빡 잊고 있다가 나중에 계좌 열어봤는데 확 올라있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잊어먹고 안 열어볼 정도면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못 먹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에서. 그런데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세 터트릴 때는 거래량 팡 터트려가지고 요 밑에서 산 거를 여기서 이제 풀어먹는데 여기서 또 들어가서 사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쌀 때 안 산다라고 하면 이런 위험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원칙만 잘 지키시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대선 테마만큼은 개인 매수에 따른 어떤 관심도로 인해서 올라갑니다. 작전 세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이 많이 없습니다. 점잖은 분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작전 세력이 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를 올려가지고 요 주식을 다 털어먹고 올렸다.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선 테마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류로 그냥 막 쥐고 있는 겁니다. 안 팔아. 대통령 될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흔들어도 물량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이 온다. 나왔다. 그러면 막 매수가 들어와서 안 올리고 싶어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뭔가 큰 이슈가 터졌다. 그랬을 때 작전 세력이 아무리 주가 방어를 하려고 해도 개인 심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쏟아지는 물량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작전 세력한테 개인이 당한다라는 개념이라면 대선 테마주들은 개인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해 보는 건데 적어도 확률이 반입니다. 작전 세력이 하는 건 거의 확률이 없지만 그래서 대선 테마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왜냐면 결국은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결국 피해자가 나오지만 다른 어떤 종목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양호하더라. 그래서 제가 대선 테마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영신금속 차례입니다. WI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된 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을 하면서 그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주보다는 에너지가 크지는 않지만 다른 애들은 이미 5배, 6배 올라 있는 상태고 WI는 이제 막 시작이니까 나중에는 얘가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뭐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다 털어먹고 지금 돈도 없어가지고 매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선 테마주들 다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이낙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한번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미 올해 초에 바람 불어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올리려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물린 사람들이 이제 지긋지긋해가지고 올라오면 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재명 관련주도 20개가 넘는데 WI 제외하고는 대부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올라타서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달리는 말이 계속 달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제 낙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홍준표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는 거의 절정인 것 같은데 예, 경남스틸로 이제 거의 주가로 보면 절정인데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도 많이 이 템포가 죽어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신선한 건 안철수하고 유승민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신선하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올랐다는 개념으로. 근데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당장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다 오르고 지금 안 올라 있는 그 테마 중에서 오를 이제 테마주가 유승민 테마주니까 뭐 연결되는 영신금속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 대선 테마라는 게 한번 불이 붙으면 매수세가 뭐 몇천억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들도 보면 뭐 한 대여섯 배 오른 종목들 허다합니다. 네, 이런 일이 물론 그 정도 파워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매수세하고는 격이 틀리니까 영신금속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펄어비스 뒤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뭐 못 샀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LG전자가 당장 내일 오르니까 사세요 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맞췄다 이런 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이쪽에서 다니면서 들리는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들리는 얘기들이 제가 들었을 때 뭐 말도 안 돼.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께 아예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거가 있고, 뭐 납득이 되는 부분이네? 그런 거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LG전자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뭐, 좋게 포장하면 고급 정보? 나쁘게 포장하면 그냥 증권가 찌라시? 근데 그것조차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알려드리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저 뜻하지 않게 주식 투자금이 다 없어져 가지고 한 2달 정도 이런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금반 증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8월 달에 쉬어야지 해서 쉬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금단 증상이 약간 오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첨단 소재, 주주총회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다루긴 할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조금 부정적인 거라서 듣고 불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SK 하이닉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항상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그리고 재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다가 상대가 조금 제가 마음을 정성을 쏟고 진심으로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돌아오는 게 적다. 그것까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근데 뭔가 그 어떤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 삐졌다 이런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 잘 되게 해줘야지 이런 재미가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 좀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재미없네? 나 이제 네가 선을 넘었어. 난 너 이제 미워. 너랑 안 도와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재미없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요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튜브 제가 8월에 쉰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주식을 팔고 쉴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팔고 나서 그러면 또 욕먹으니까 사실 먼저 팔고 그랬으면 금전적으로 한 몇천만 원 이득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몇천만 원 때문에 물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몇천만 원 때문에 양심을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분들이 저의 활동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 워낙 변화무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조차도 모르지만 재미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재미가 있고 또 정성을 쏟을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거의 심리입니다. 주식은. 예, 그러니까 이 심리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종목에 대한 믿음인데 주식이 막 떨어집니다. 이 종목이 아주 믿음직하고 이 떨어지는 게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 돈 어디 갖다 그냥 발라버립니다. 이런 게 이제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종목은 내려가면 이거 왜 내려가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알려준 사람한테 이거 왜 내려가요? 이러면 이제 종목 알려준 사람은 본인 혼자도 이게 내려가서 짜증이 나는데 옆에서 왜 내려가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 하락의 어떤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인내력이 팍 떨어지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실제 혼자 매매했으면 시원하게 질러가지고 반등 나올 때 수익 팍 봤을 건데 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응을 못하다가 잘못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단순히 본인이 대응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쉽게 정보를 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저 친구한테 알려줬더니 계속 괴롭히더라. 다음부터는 종목 안 말해줘야지.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도 꼭 스스로 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그리고 믿음이 안 간다. 안 사면 됩니다. 예,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단은 저로 인해서 원인 제공은 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 책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제너레이션. 네, 실적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말씀하신 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프라임 리츠. 리츠 종목들은 대체로 뭐 똑같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리츠가 부동산에 대해서 중간 배당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리츠가 보면 한 20억 정도, 이 종목이 20억 정도 분기가 아니라 반기에 한 20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그러면 한 4, 50억 이익이 난다라고 보고, 과거에 배당을 얼마를 했느냐? 작년 5월 달에 127원, 그리고 11월 달에 119원,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125원. 자, 그러면 아마도 뭐 대충 한 250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250원 배당을 한다. 그런데 4,800원이다. 딱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면 나쁜 배당률은 아니지만, 배당이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는 8%까지 올라간 배당주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 시점에는 한 6% 정도 되니까 6%인데 올라가지고 이제 5%가 됐습니다. 배당주로서 매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도 뭐 샀던 쪽에서 지금 털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게 큰 의미가 없는 일종의 채권 같은 종목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배당 관련해서 보면 배당 매력이 있지만 다른 배당주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요 리츠의 특성상 임대료가 거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 수익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아예 없다, 아예. 크게 늘어날 일이 없고, 현 배당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4%짜리 배당주인데, 5%짜리. 예, 그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지금은 올해 초에 비하면 주가가 한 15% 정도는 올랐으니까 그만큼 배당 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이 펄어비스트. 예, 펄어비스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시세가 한번 이렇게 3만원짜리가 시세가 나서 1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10만원을 찍었습니다. 보통 그 벤포드 법칙에 따르면 앞자리가 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일자인 상태에서 쭉 와서 다시 일자가 됐습니다. 물론 거의 10배가 올랐지만, 예, 그래서 일자를 봤기 때문에, 일자를 보면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펄어비스 관련해가지고 뭐 어떤 재료가, 메타버스 재료 측면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이미 시가총액이 이제 5조 6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분전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상태다. 그러니까 일단 비싸니까 거기서 감점. 두 번째는 굉장히 고평가돼 있고, 단기간에 오른 것도 감점이고, 단기간에 지금 한 6만 원 하던 게
1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생각해 볼게. 여기서 안 사다가 왜 여기서 사야 될까? 요거를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난 여기서 안 샀어.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아졌는데 왜 여기서 사려고 할까? 좀 움직여서 뭐 단타 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건 빼고 그건 투자가 아니니까 그거는. 예, 그 부분에서 스스로를 설득할 만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비싸서 매력이 없다. 제 기준으로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라는 게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매력이 없다 했지만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좋다 해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EV 첨단 소재. 여러분 저기 EV 첨단 소재 전자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 행사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뭐 주가가 지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회사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무상 증자까지 했으니까.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주총에서 회사 측 안건에 찬성을 찍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요 EV 첨단 소재는 제가 이제 더 이상 관여를 안 하고 싶은데 굳이 또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일단 1, 2, 3, 4분기가 있습니다. 1분기가 10억, 2분기가 20억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준수합니다. 앞으로 좋아지느냐 해서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LG화학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LG화학 쪽에 납품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3분기가 조금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요런 거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상증자 후에 추가 상장이 됐을 때 이제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EV 첨단 소재가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서 그 무상증자 자체로는 또 주가 부양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에. 그래서 실적도 3, 4분기가 예상보다 조금 저조할 수 있다. 3분기, 4분기가 LG화학 영향으로.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뭐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긴 하지만 시비가 470억입니다. 지금 이제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전환사채 리픽싱이 밑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되게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 내려갔으니까 전환가액이 낮아졌다가 주가 올라가면 다시 전환가액이 높아집니다. 과연 이러면 누가 시비를 찍을 건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전환사채 찍는 쪽에서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때 이게 바로 저점이다, 이런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거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법이 바뀌기 전까지 이 470억에 달하는 전환사채는 주가가 떨어질수록 전환가액이 낮아져서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편한데 그런 동기가 있고, 그리고 실적도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 뭐 물론 적자를 보거나 이렇지는 않겠지만 기세 좋게 이제 막 탄력이 붙어가는 상황에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동기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시달렸고 이제 뭐 더 언급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매수하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장중 리딩에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쯤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면 안 되는지를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보통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 호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바운딩이 나올 거다. 여기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바운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 아래쪽 호가를 보면 10만 원 있고 99,000, 99,900, 99,800 이렇게 됩니다. 99,700 호가가 이렇게 돼 있고 위로는 10만 500, 10만 1000, 10만 1500. 저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건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여기 500원 단위고 여기는 100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칸이 5칸입니다. 밑에는 촘촘하게 있고 위로는 설렁설렁하게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지가 될 거다. 촘촘하게 호가가 촘촘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바운딩이 됐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모릅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이게 바닥인 거고 반도체 가격이 안 오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60주선 이탈하고 했으니까 60주선 첫 이탈은 또 아니라서 통계 안 맞습니다. 이 60주선 가지고 이제 대응하는 게 뭐냐면 60주선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첫 60주선 이탈은 반드시 60주선 위를 구경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뭐 여기서부터 잡으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이때부터 잡혀 있어가지고 글쎄 이것도 적용하기 어렵고 그러면 근거를 될 만한 어떤 기술적 분석이 없으니까 아직 하락 추세고 그럼 지금 싼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이 싸다라고 생각하면 이때는 왜 안 사셨을까? 이때는 왜 안 사셨을까?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한번 설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싸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근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락해서 신규 진입한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예. 네, 그리고 예,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종목 중에서 조금 특징이 있었던 종목 하면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 없이 내려왔습니다. 거래량 없이 내려왔고 그래서 거래량 없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투자자들은 아무 뭐 불편함 없이 보냈을 것이고 어떤 투자자들은 여기서 팔 걸 하면서 보냈다가 이제 왔습니다.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 걸 하는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조금 소화가 됐을 거고 그러면 믿음이 좀 한층 강해졌다. 투자자들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뭐 다른 이슈보다 대선 테마가 있는데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그냥도 사는데 뭐 현대모비스 사내하청으로 들어가고 테슬라에 납품하고 그리고 이익 내고 있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위해를 가할 만큼 또 몰지각한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불확실성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서 벗어났고 확인이 됐으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신금속은 여기서 한번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에 엎이면 요거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 과거에 1,000원대에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다 기억하실 텐데 네. 요 시점 뭐 1,600원, 1,700, 800 이러다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털고 나왔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작전 세력이 만약에 뭔가를 컨트롤 했다. 그러면 1,000원대 종목을 지금 10,000원을 찍게 만들었는데 이 1,000원대 종목이 10,000원을 찍을 때까지 굉장히 좀 뭐랄까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최대 주주가 던지면 어떡하지? 등등. 아니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극복을 하고 지금 상황에 왔고, 근데 이 벤포드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홍준표 테마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홍준표는 지금 인생의 절정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인생의 절정인 상태고 이제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하고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윤석열 관련주도 다 떨어져, 홍준표도 떨어져, 이재명 관련주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낙연 관련주도 연초에 반짝하고 지금 부담이 있는 상태고, 지금 대선 테마 오를 게 없는데 대선 테마주 할 거라고 눈이 벌겋게 해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많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안철수도 당장은 뭐 관심 받을 만한 부분이 없고, 그럼 이제 유승민 의원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을 노리고 당 대표가 되지 않았을까? 이준석 의원이, 의원 아니구나. 이준석 대표가. 뭐 그렇게 따졌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좀 불필요한 얘기긴 하지만 유승민 의원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어떤 자기가 정계 진출하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정계 진출을 했는데, 근데 뭔가 잘못이 있다 해가지고 앞장서서 이렇게 문제를 삼았다? 자기가 몰랐다 하더라도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 알게 됐을 때는 그냥 같이 죽는 게 맞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예, 근데 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관심을 받을 만한 타이밍이 왔다. 예. 그러면 뭐 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건 그거고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인지상정이니까. 근데 경남 스텔이 이제 고점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다음 차례가 유승민 의원 관련주가 아닐까. 대선 테마에 많은 유동성이 몰려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관심을 짚어볼 만한 종목이 NHN복스. 예상보다 계속 높은 자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자금이 없어서 재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판 거보다 위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린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안 내리지? 한번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과거에 이런 거래량과 이번에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졌고 단기 매집의 어떤 냄새를 풍기는 거래량입니다. 이거 언제 한번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뭔가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호 하나 나온 거, 카카오. 카카오는 이제 이런 기술적으로 고점이 나왔는데 이제 사업적으로도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가 높은 점유율로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96%입니다. 점유율이. 근데 지금 이 카톡 채팅창에 이제 광고를 집어넣는 거여서 지금은 그냥 배너 광고만 넣는데 카톡 채팅창에 동영상 광고도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점점 부담을 주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 다음이 그 뭐지? 온라인 우표를 했었나? 온라인 우표제 도입하고 나서 네이버한테 완전히 역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온라인 우표제 이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뭐 10원, 20원, 30원 이렇게 해가지고 부과를 하니까 메일 기본에 다음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메일로 보낼 때는 돈이 드니까 기업들이,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용자에서 밀려가지고 네이버에 역전을 당한 건데, 지금 이 채팅창에 광고를 강화하는 것도 똑같은 수순입니다. 지금 카카오톡의 기능이 좋아가지고 카카오톡을 쓰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이게 그냥 익숙하니까 쓰는 건데, 익숙하지만 뭐 채팅할 때마다 동영상 떠서 소리 나고 그러면 불편할 거니까 결국 다른 메신저를 쓰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카카오톡은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요런 고점 신호에 이어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게 나오니까 카카오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리면 아마 약도 없지 않을까.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 지금 물리면 약도 없다. 그리고 나중에 외국계에서 한 7만 원 정도에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풀어먹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거까지 매물 부담까지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는 정말 혹시 갖고 계시면 몽땅 팔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시다시피 2016년에 카카오가 아주 많이 오를 거다라고 글을 썼고 그게 블로그에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목표가보다도 훨씬 더 올랐는데 뭐 그런 긍정적인 관점을 가졌던 입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특히 그런 신호가 나왔으니까 더더욱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금융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